2018년 들어서 처음 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석 달마다 한 번씩 하니까 상당히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 제가 1945년생인데 1945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반반이네요. 반반입니다. 여기 1920년대생 계십니까? 20년대생.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에게 특히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한국인들 중에서 제일 고생한 분들이 20년대생입니다. 일제시대, 그리고 6.25, 그리고 근대화 시기에 피땀 눈물을 많이 흘리셨던 분이죠. 그러나 20년대생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20년대생이면은 지금 90세를 넘겼는데, 말하자면 박정희가 1917년생이거든요. 백선엽 장군이 192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오실 정도 같으면은 아주 나라의 혜택도 많이 받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이 힘쓰신 분들입니다. 1920년대생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가장 위대하다는 것은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은 성취도 이룩하고 또 그 혜택도 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수명이 남녀 합치면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 81세입니다. 여기 81세 이상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행운합니다. 박수 한번 쳐. 그런데 남녀로 따지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평균 79세예요. 여자 평균은 얼마냐? 86세입니다. 86세. 그런데 남녀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11번째로 오래 삽니다. 11번째로 장수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장수국. 1등이 일본, 2등이 싱가포르. 그런데 요새 또 새로운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오래 살면 뭐하나?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건강수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건강수명. 건강하게 오래 사는 수명이 한국이 74살입니다. 74살.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세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로 하면은 한국이 세 번째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1등 일본, 2등 싱가포르, 한국이 3등입니다. 3등. 74살, 여기 아까 손 드신 분들이 다 74살 이상이니까 건강하게 74살을 넘겼다 하면 이 또한 대단한 행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평균 수명이 70세인데 북한보다 한 단계 낮은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남자 평균 수명이 64세밖에 안 됩니다. 64세. 그리고 여자는 한 10살 더 많아가지고 74살까지 사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평균 수명이 북한보다 적어요. 이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러시아는 공산주의 시절보다 평균 수명이 줄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지도자. 요새 푸틴이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선거 해가지고 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의료 체제가 망가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여행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급한 병이 생기면은 뭐 맹장염이라든지 골절이라든지 낙상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빨리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야 됩니다. 응급처치가 안 돼요. 그래서
러시아, 시베리아 같은 데 가보면 의사가 없어가지고 무당이 의사 역할을 합니다. 무당이 침 놓는 사람이 아니라 무당이 의사.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푸틴은 혼자서 즐겁습니다. 혼자서 뻐기고 다니고 지구촌 여기저기 가면서 말썽만 부립니다.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가지고 크리미아 반도를 먹어버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반란을 선동을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로 갔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에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독재자 아사드를 편들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는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켜가지고 러시아가 지원하는 빵구리 290명이 죽은 사고가 2014년에 났는데 지금도 자기들 책임이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탈출해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지금 독살하고 있습니다. 독살. 신경가스로. 그래서 영국에서 이것은 푸틴이 지령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23명의 러시아 외교관들 쫓아냈습니다. 푸틴 그리고 시진핑은 갑자기 또 헌법을 바꿔가지고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 우리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이 세 나라,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요게 바로 대륙 문화권의 정치 행태입니다. 대륙 문화권은 독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륙 문화권. 대한민국이 성공한 것은 1945년에 38선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자연히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38선이라는 게 또 그어져 버리니까 섬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해외로 나갔습니다. 무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해외 시장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발전한 겁니다. 대륙에 붙으면은 한국은 어렵게 됩니다. 바다 쪽에 붙어야 돼요. 바다 쪽. 바다는 어디입니까? 일본, 미국, 호주, 유럽 이런 나라죠. 대한민국은 반도니까 어느 쪽으로도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다 쪽에 붙어야 잘 먹고 잘 살고 사람이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해양 문화권에 속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 세력은 체질적으로 자꾸 대륙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대륙 쪽으로 붙으려고 합니다. 대륙. 대륙에 가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억압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이 있어요. 독재자가 있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요새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한 번 이 선동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 여론조사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갤럽에서 지난 3월 중순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정은을 좋다고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는 사람이 10%입니다. 어른입니다. 어른. 20세 이상 한국 사람 중에서 김정은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진다는 사람이 10%예요. 10%. 10%면 얼마입니까? 막 유권자 4천만 잡으면 10%가 400만 명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400만 명이 김정은을 좋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50대에서는 16%가 좋아해요. 50대에서는 16%가 김정은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5%. 이러면은 나라가 지켜지겠습니까? 아베 수상은 우리 편이에요. 한미일 동맹에서 우리 편입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트럼프보다도 더 강경한 사람이 아베 수상입니다. 그런데 아베 수상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5%밖에 안 되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은 지지율이 10%나 된다. 2배나 많다. 분별력이 망가졌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망가졌다. 그 다음에 요새 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가 보수다. 자랑스럽게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버렸어요.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내가 보수라고 하는 층이 한 40%는 됐는데 지금 25%로 줄었습니다. 25%, 15%가 달아나버렸어요.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왜 달아났느냐? 아, 그동안에 내가 잘못 줄을 섰다. 또는 보수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실망했다. 또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까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뭐 등등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25%로 줄었습니다. 4명에 1명이 보수라고 합니다. 4명에 1명이 보수라고 해요. 이제 보수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는 안정이 되려면은 보수가 반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진보나 좌파는 필요한 존재지만은 그 비중이 10% 내지 20% 정도 되고요. 그런데 내가 진보다, 사실은 진보도 아니지만 내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입니다. 40%. 한 25%에서 45%로 40%로 15%가 늘었어요. 그리고 나는 중도다.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다.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5%. 그래서 중도하고 보수가 합치면 한 50% 돼요. 이것은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혼자서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다. 보수가 중도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은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좌파 아닌 사람이 다 뭉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승산이 있어요. 아주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은 김정은이를 반대하면 다 우리 편이다. 이래 돼야 됩니다. 김정은이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반대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이렇게 돼야지. 너는 중도니까 싫다. 이렇게 하다가는 각계 격파당하기 딱 알맞습니다. 바로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됐어요. 그때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홍준표, 유승민도 넣어주면은 합치면은 30%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죠. 여기에 안철수가 20%가 됐으니까 안철수를 합치면은 50%가 돼요. 중도 우파를 합치면은 50%. 겨우 이길 만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분 나쁘다고 안 받아들이면 안 되죠.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보수가 25%가 아니라 40%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고 있다. 왜 주인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총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투표에서 나옵니다. 투표는 여론에서 나옵니다. 여론 구조, 민심이 바뀌면 정권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좌파가 다수가 되고 우파가 소수가 됐다. 그러나 좌파가 과반수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좌파적 성향, 이 강한 연령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대고 사회의 신분 계층으로는
화이트 칼라가 가장 좌파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화이트 칼라라고 하면은 사무실 근무자입니다. 은행에 근무한다든지 종합상사에 근무한다든지 해가지고 화이트 칼라라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봉급자입니다. 서울 같으면 강남에 많이 살아요. 이런 사람들이 좌파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강남 좌파라고 합니다. 강남 좌파. 화이트 칼라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 고봉급자에다가 고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기관, 뭐 검사, 판사, 공무원 이런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좌경화가 됐어요. 좌경화. 한국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그 자본주의를 배신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세력 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계급적, 계층적 배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계층이 존재하는 근거가 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화이트 칼라가 좌파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가장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보고 나서는 아마 정신을 차릴 겁니다. 손해본 다음에는. 그러나 손해보기 전에는 괜히 관념의 유의를 벌려가지고 내가 좌파,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살면서 내가 좌파인 척하면은 진보라고, 양심가라고 존경을 받으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자기 생활의 뿌리와 생각이 서로 배치됩니다. 서로 배신을 해요. 배신을. 자영업자나 블루칼라들은 오히려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 두 가지 엇갈리는 게 이렇게 서로 계속 이어가면서 아주 모순 덩어리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월남전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월남에 가가지고 월남전에 한국군이 파병된 게 무슨 잘못한 것처럼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 사과가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세 번째인가 두 번째 그랬어요. 2001년에 김대중이가 또 사과를 했습니다. 월남에 그때 대통령이겠죠. 왔을 때. 월남 사람들은 절대 한국 사람 보고 월남전 때 참전하고 뭐 학살했다, 양민 학살했다, 사과하라 이런 요구 안 합니다. 월남이라는 나라는 아주 큰 나라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진해서 사과하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김대중이가 사과하더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아니 사과를 한 번 하면 되지 왜 또 합니까? 일본에 대해서 계속 사과를 요구를 하더니 그 습관이 남았는지 또 사과를 했어요. 이거는 월남전 참전 용사도 계시니까 요거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흔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편들었던 월남 4.20 정부가 망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하다가 양민 학살한 거 맞지 않느냐? 우리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월남전이 왜 일어났느냐? 월남전은 하노이에 있던 이 공산군이 약속을 어기고 17도선, 인도 차이나 반도에 17도선이 38선처럼 꺼져 있었어요. 서로 침범 안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7도선을 넘어서 사이곡에 있는 월남 정부를 공격함으로써 월남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베트콩이라고 있었어요. 월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게릴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베트콩이 시작을 한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이런 공산주의자들도 아니고 민족해방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위장을 했습니다. 베트콩.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 언론도 베트콩이 월맹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민족해방운동을 벌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베트콩 선전만 해줬어요. 사실은 뭐냐? 월맹 정규군이 17도선 이남으로 15만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의 베트콩을 다 지휘를 했어요. 베트콩이 독립된 존재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즉 월맹이 위장을 하고 남침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미국이 왜 휴전을 깨느냐, 휴전 약속을 깨느냐 해가지고 파병을 했습니다. 월남이 적화되면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도 다 적화된다. 이걸 흔히 도미노 설이라고 해요. 도미노가 하나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듯이. 그래서 우리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계사단을 보낸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미군의 요청도 있고 자유를 지킨다는 대의가 있었어요.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때 미군이 월남에 50만 명을 파병을 했습니다. 50만 명. 그런데 다른 데서 뺄 병력이 없으니까 한국에 2개사단이 있으니까 여기서 1개사단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는 그렇게 되면 안 보고 위험해지니까 그럴 바에야 한국군을 보내겠다. 여기서 2개사단 그대로 잔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월남에 파병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국가 이익입니다. 이왕 파병할 바에야 거기에 따른 혜택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요구를 했습니다. 2개사단 보내는 대신에 한국군을 현대화한다. 또 보내는 월남 장병들에 대해서 월급을 많이 줘야 된다. 동시에 우리 군대가 가니까 우리 기업체도 가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월남 파병이 이루어져가지고 5,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은 월남에 가서 당신들 전쟁 범죄 행위로 해서 우리가 5,000명이나 죽었으니까 사과하라고 해야 됩니다. 문재인이 사과하라고 해야 돼요.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전쟁 침략자 아닙니까? 월맹이 17도선 안 넘었으면 왜 한국군이 갑니까? 그리고 10,000명이 다쳤어요. 그 대신에 우리가 월남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많습니다. 60년대에는 월남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당시 다 합치면 아마 15억 달러쯤 될 겁니다. 요사의 돈으로 계산하면 몇백억 달러가 되죠. 한때 수출액의 한 30%를 월남에서 벌어들였습니다. 또 월남에서 우리가 큰 경험을 했어요. 한진, 현대 이런 회사들이 비로소 국제공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공사. 군수물자도 되고 한진, 대한항공 같은 것은 거기서 큰 회사 아닙니까? 그리고 뭐 도로를 닦는다든지 항만을 만들다든지 하는 이런 큰 공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실력을 길러가지고 그 다음에 1970년대에 건설 회사들이 중동으로 진출했어요. 월남전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월남전을 통해서 경험을 얻었어요. 그래서 70년대에 중동에서 오일 붐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회사 단위로 진출합니다. 현대, 한진, 삼한기업, 건설 회사들이 쫙 회사 단위로 진출을 하는데 타일랜드라든지 다른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회사 단위로 가지 않고 사람만 보냈어요. 인력 수출만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한국이 회사 단위로 가니까 한 7년쯤 되면요, 월 중동 건설 근로자의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3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달러가 거기서 기름을 사고도 남을 정도가 됐어요. 이게 다 월남 파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월남 파병이 잘못된 겁니까? 월남 파병이 무슨 역적질을 한 겁니까? 왜 사과를 합니까? 왜 사과를? 더구나 군 통수권자가 국군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군대는 월남 파병을 자랑스럽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월남에 가서 영웅이 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또 오늘 어제 오은 건 또 호지명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호지명? 월남 사람들은 호지명 존경하는 걸 이해합니다. 우리의 적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를?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를 왜 이렇게 존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유리상도 존경한다? 신영복이 통역당 사건의 죽음, 신영복도 존경한다고 그래요. 신영복, 호지명, 유리상 공통점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안보단체가 많죠. 재향부린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남자들은 거의 다 재향부린회 멤버죠. 제대구린회 멤버. 성우회, 장성 출신. 전몰자 가족회, 군경 유자녀회, 월남점 나온 전우회도 있을 것이고, 고엽제 동지회도 있을 텐데, 그런 데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실에 맞지 않다. 학살, 어느 나라든지 전쟁을 하면 학살이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는 전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총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 베트콩들은 항상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요. 민간인으로 위장을 합니다. 이것은 전쟁 규칙 위반이에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싸워야지 민간인 복을 입고 싸우면은 그건 포로 대우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양민들을 죽인 경우가 있었죠. 그럼 베트콩은 국군 학살 안 했어요. 5,000명은 왜 죽었어요? 우리가 오발로, 오인으로 죽인 것을 그것만 골라가지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국적을 묻지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